안녕하세요. 서울대입고의 합격의 법학원장 이재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요. 보시면 이렇게 좀 양이 많은 이제 설명이라고 써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이 자료는 지난 9월 9일하고 10일 날 이틀 동안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제22회 법무사 시험 문제에 대한 저희 강사님들의 총평과 예시답안입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이제 그 23회 대비 2차 연간 계획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개 자료는 현재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 그 6월 18일 날 시험 보고 나서 6월 23일부터 내년 대비 1차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1차 과목에서는 이제 민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는 지금 9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9월 19일부터 8개 과목에 대한 다시 이제 기본 이론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자체 내에서는 1차 대비 2순환 기본 이론 과정이거든요. 그 기본 이론 과정에 대한 순환 계획표가 한 장짜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순환 계획표에 의한 그 세부 강의 일정, 각 과목별로 세부 강의 계획표가 또 한 6페이지 정도 돼서 철돼서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요거 두 자료는 1차를 준비하시는 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약 4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자료 있죠? 설명이라고 써 있는 거. 그 자료 맨 앞 페이지 보시면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요. 먼저 이제 그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많은 수험생들이 바로 이제 일요일부터 바로 전화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차 시험에 어떤 그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와 문제 출제 수준, 그 다음에 그 예시 답안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요번에 동차 내지는 기득권으로 2차 시험을 치르고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궁금증을 먼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께서 2차 총평을 먼저 해주시고요. 여기서 각 과목별로 뭐 이게 답이 이렇다, 뭐 어쩌다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평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안에 보시면은 각 선생님들께서 이제 예시 답안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하고 맞춰 보셔서 강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예시 답안을 냈지만은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 자료를 챙겨서 이렇게 퇴실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동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러면 이제 향후 1년 12개월 동안에 내년도도 이제 9월 제가 이제 아마 예정을 하기로는 9월 22일부터 23일 날이 내년도 23회 법무사 2차 시험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진행한 9월 26일부터 진행할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에 대한 계획표를 가지고 또 설명회를 잠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는 1차 대비 시간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부터 이제 약 5시까지 1시간 정도는 말씀드렸듯이 그 총평과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 2차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께서도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록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오신 분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또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순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병환 법무사님을 모시고 2차 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2차를 대비하실 텐데, 시험 치르고 나면 항상 제일 하는 게 허망이 제일 먼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년 농사가 다 이틀 만에 결론 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시험의 허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장 문제도 사행위 취소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행위 취소는 13위하고 19위 최근에 이제 출제된 바가 있고, 또 금년 특색이 민법의 문제도 그 일부가 사행위 취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행위 취소 사건들이 실무적으로 신뢰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난 사건들은 그런 물품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물품대금 청구를 하는 사건과 사행위 취소를 관한 사건들이 여러 병합적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특성들이고요. 소가가 9천만 원 이후는 대여금 청구, 물품대금이 총 금액들이 9천만 원입니다. 소가가 9천만 원이면은 거기다 만번에 45를 곱해서 5천 원을 대줍니다. 41만 원이 인제될 거고요. 원고 김혜수가 있고 피유가 3인이 있습니다. 권성호는 물품대금 채무자이고 권성민은 그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수미가 있는데 이수미는 사행위 취소에서 수익세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3인, 피고가 3인 상대해가지고 대여금, 물품대금 청구하고 사행위 취소를 병합해서 제기한 사건들이 금년 소장입니다. 사건명은 사행위 취소 등 청구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청구 취지는 제1항 청구 취지가 이게 물품대금과 연대보증에 대해서 그런 채무를 같이 구하는 청구들이에요. 피고 권성우와 권성민은 두 사람 관계 사이는 연대보증이기 때문에 연대하는 겁니다. 연대하여 원고에게 9천만 원과 우리 앞에 사실관계에서 4천만 원과 5천만 원 부분들이 변제기가 다릅니다. 그중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일부터, 그중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2일부터 각 소장과 홍달일까지는 연육표에 연육표를 구하는 것은 상사 물품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연 15%가 우리가 소축법상의 이자를 작년 2016년도에 금년 부분에 아마 연 15%로 하향 조정된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제2항이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예요. 피고 권성과 피고 이수미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천보동 112대 500평미터에 관하여 2015년 9월 1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우리 사실관계에서 이런 경우 사행위 취소로서 원상유보를 구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원물반환 아니면은 가액배상이 됩니다. 우리 이 사안은 원물반환으로서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사안이 돼요. 그 이유는 원물반 말소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 사행이 있기 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인 상태에서 그런 목적물이 처분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말소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할 실질보상 의무를 없기 때문에 원물반으로서 말소를 구하게 되면은 비록 말소 판결을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수 없이는 말소 등기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안은 결국 사행위 취소에서 원상유보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제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원물반환으로서는 말소 대신에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전 등기를 구하는 부분들은 밑에 각축 9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원상유보로서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을 취소시킨 다음에 피고 이수미는 피고 권성우에게 이 분근에 관하여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액권 일월차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밑에 각축 사망 부분들이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행위 취소의 경우도 진정명의 회복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힘드는 것은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시키는 겁니다.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를 행하라. 그래서 이 이전 등기를 구하든 아니면은 가액배상으로서 구하든 둘 중에 하나 사건일 겁니다. 이 사안은 그 이후에 사행이 있은 다음에 수익자와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상이면은 우리가 그 원상유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유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봐가지고 그런 경우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액을 산정할 때는 부동산 시가에서 부동산 시가가 5억 주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생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이 4억 5천입니다. 그래서 5억에서 4억 5천을 공제한 금액과 원고 채권 금액인 9천 원 중 그중 정액금액, 그 정액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시킨 다음에 그 금액을 판결 확정의 다음 날부터 간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항과 하망이 이게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 취지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소송비용 부담원이고 거기에 가집행할 수 있는 거는 이랑 부분들이 이랑 금전지급 청구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 취지 부분들인데 이 청구 취지 부분들이 아마 가액배상으로 가지 않고 말소를 구하게 되면은 말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소 판결은 아무 의미 없는 판결일 겁니다. 결론 청구 취지원에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가액배상하든 소유권 이전을 구하든 둘 중에 하나가 갈 경우인데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법원일 겁니다. DPA 청구원인은 크게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피고 권성우와 권성우에 대해서는 물품대금 채권과 그에 따른 보증 채무 구하는 건데 이때 피고 권성우가 한도 보증을 한 사안입니다. 즉 1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상사대원 채권 부분들을 보증한 부분들인데 이때 연대보증에서 한도 보증을 한 경우에도 이 보증 채무는 5가지 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증 채무는 독립성이 있고 동일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독립성이 관한 부분들이에요. 보증 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이기 때문에 보증 채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도 보증을 한 경우를 하더라도 보증 채무 자체에 따른 지연이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한도 보증을 한 경우를 하더라도 1억 범위 내에서라는 그런 청구 취지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그거를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 채무에 관한 한도 보증에서 문제들이고요. 결론 보증 채무는 그 자체의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금 이거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에서 한도 보증 사건들 청구원 예에서는 다번 사건들이 아마 배점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주어질 겁니다. 한도 보증하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 채권 상사대금 채권은 9천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라는 청구 취지를 써야 될 것인지 그런 청구 취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 보증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주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면은 거기에 지연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도 보증이라 하더라도 청구 취지에서는 금액을 1억 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2번 부분들이 사행위 취소 청구 부분들이에요. 그럼 사행위 취소를 구할 때는 전형적인 목자가 피보전 채권의 발생, 사행위, 그리고 답안에 있는 사회의사와 라반에 있는 사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목자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빨리 취약해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돼요. 먼저 피보전 채권의 발생, 2015년 4월 30일에 발생한 1억 5천만 원의 연에 대한 미지급 부분이 9천만 원이 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권성후 사행이 있다는 겁니다. 사행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그 자신의 장모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기여하고 그대로 할당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사행이 된다고 그랬고요. 물론 앞에 사실관계에서 그 부동산을 빼돌릴 의향으로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빼돌릴 의향으로 자신의 장모에게 저당권과 매매로 인한 등기를 거친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상행위가 되는 거고 사회의사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사를 쓸 때는 항상 공동담보 부족 인식 이 용어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동산 처분의 행위를 해가지고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그런 원고 채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사회의사에서 인식서를 제하고 있는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원상회복 문제인데 원상회복으로서 원물 반환의 현저한 곤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사행이 있은 다음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앞에 선수인 주담권자하고 가압류 승급 금액을 합계하게 되면은 시가인 5억 원을 초과시켜 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액 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액 배상할 때는 가액을 산정시켜야 되는데 가액을 산정시키는 기준들은 사실침 변경 시 앱승사 시가에서 선수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시키면 됩니다. 시가 5억 주어져 있고 그 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피담보 채권과 같은 걸로 주어져 있습니다. 4억 5천을 공제하게 되면은 5천만 원이 가액 배상인데 이때 원고 채권은 9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과 9천만 원 중 고정 적용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가액 배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배상할 가액들은 5천만 원이 결론일 겁니다. 청구권의 결론의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인 첨부 서류들이에요. 입증 방법이나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은 특이한 부분들을 얻습니다. 입증 방법, 우리 앞에 사실관계에서 서증을 3개를 줘줬어요. 물품 공급 계약서와 연대보증서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증 방법으로 서증으로 처리할 겁니다.
첨부서류에서는 이의점 강부각하 세 통과 피고가 3인이기 때문에 소장 부번은 3통을 첨부합니다. 나머지 토지장 등본은 이 사건은 토지에 관한 사건들이에요. 토지의 사건이면은 그런 그 속가 산정을 위해서 대장 등본을 반드시 첨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인지를 현금 납부하면 영수피를 확인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서류들이에요. 사안은 간단한 것처럼 같지만은 아마 여기에는 몇 가지 숨은 논점들이 꽤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 옆에 이제 총평 부분에서 몇 가지 체크할 사항 부분에서 보시면요. 먼저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이자입니다. 자, 물품대금 채권은 인도시에 발생하지만은 그러나 변제기를 정한 경우는 변제기까지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기 이외에는 이자 약정이 없던 경우를 하더라도 연 6% 이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물품대금 이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저당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행위로서 다시 저당권 설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인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행위 있은 다음에 그 사회행위에 해당되는 저당권이 그의 해지에서 말소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미 해지돼서 말소된 저당권을 다시 사회행위로서 취소할 만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봅니다. 우리 A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안은 그런 A적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저당권이 그 설정 행위가 취소돼가지고 말소된 경우에 다시 그거를 사회행위 취소로 수락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은 없는 걸로 볼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소의 이익을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그 사행위 취소로서 저당권 설정행위, 사행위를 취소를 거하는 청구 취지를 적었다 해서 감점이 되지 않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원에서는 연대하여라는 지급 청구를 시키는 겁니다. 연대하여 지급하라, 이 청구 취지를 지어셔야 되고요. 뒷페이지에서 원상이후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일 텐데, 원물반환으로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가액배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그 말소를 구할 경우는 거기 이미 선순위, 원고 채권보다도 먼저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그 실체 보상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은 그 말소 등기에 대해서 hun락을 할 실제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소를 향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소 등기를 구하는 사건을 청구처리가 되면은 아마 이거는 감점 사유가 될 걸로 봐요. 물론 그런 오물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에는 가액 배상을 구하는 청구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런 경우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은 일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면은 원물반환으로서 이전등기를 구하다든지 아니면은 가액 배상을 구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원물반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그것도 채권자에게 그리 유리한 건 아닙니다. 즉 이전등기 시킬 때는 등기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도 사실 채권자가 또 비용을 지출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액배상으로 갈 부분들이에요. 자, 속가산정도 가액배상인지 그 다음에 원물로 와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는 속가가 달라지는데,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는 그 가액 배상할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원고 채권이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중 다액인 9천만 원이 속가가 됩니다. 그러나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으로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등기를 구하면은 사행위 취소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분에 3번에 있는 1과 2 중 다액인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금전청구와 병합이면은 2억 5천과 9천만 원 중에 그중 다액인 2억 5천만 원, 이게 속가되는 겁니다. 속가도 달라지게 돼요. 금전지급 청구 사건과 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을 얘기해 되면은 속가 자체도 달라집니다. 결국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부분들은 속가에서 받았지, 그 속가가 2억 5천이면은 인지가 만분의 40 곱한 다음에 5만 5천 원, 인지도 105만 5천 원이 됩니다. 결국은 속가에서도 인지에서도 가액배상을 구하는 부분들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소장이 될 겁니다. 옆에 이제 각종 보충 판례들, 관련된 판례들을 쭉 귀놓았을 거예요. 소장 장소에서 필요한 논점이 있는 판례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이번 시험 치는 보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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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점 관계? 예. 일단 앞에 이번 사건들은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6점 주시면 돼요.
자,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제외하고, 자, 청구 취지 부분들은 약 7점 정도, 청구 원인 부분들은 이것도 한 17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6점 부분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배점 기준표예요. 청구 취지 7점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 첫 번째가 대금 청구, 지금 대금 청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사행위 취소 청구인데, 여기 사행위 취소 청구에서도 여기서도 약 2점 정도, 사행위 취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계약을 취소시킨 다음에 여기도 약 2점 정도, 그 다음에 가액 배상을 관한 청구 취지, 여기도 약 2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1점 이렇게 배점 시키면 돼요. 대여금 청구 2점 정도, 사행위 취소 청구하는 부분들, 계약 취소하는 부분들 2점 정도 됩니다. 청구 원인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대여금, 물품 대금, 대금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이거 대금 청구하는 사건들은 총천적으로 해가지고 약 7점 정도, 6점에서 한 6점쯤이나 7점 정도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봅니다. 6점 정도 본다고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사행위 취소 청구 부분들, 사행위 취소 청구하는 부분들이 약 11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석시키면 돼요. 사행위 취소 경우는 전형적인 모처에 있다고 그랬죠. 1, 2, 3, 4가 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발생, 그 다음에 사회행위, 사회의사, 그 다음에 취소와 원상회복, 그걸 해가지고 여기서 약 2점, 여기도 약 2점, 여기도 약 2점,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6점에서 취소 부분 원상회복, 이거 5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점 나가시면 돼요. 제가 출제자라면 이런 식으로 배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들이 있죠. 기타 사건들. 기타는 첫 번째 속가 선정입니다. 속가에 따라서 인지 때 시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당사자 표시를 잘 했는지 여부하고, 세 번째가 사건명을 잘 썼는지 부분하고, 네 번째가 입증 방법을 입증 방법이나 첨부 서면을 제대로 썼는지 여부입니다. 여기하고 법원 명칭과 그 다음에 요건이 있는 법원 명칭과 제출자가 기명날인, 제출일자 이런 것들이에요. 카기에서 1.12에 치면 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예. 민법이요? 민소법이요? 민소법은 이따 단나온 선생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소장 낙서만 한정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아, 됐습니까?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선생님, 이제 잠깐만요. 우리 차상현 교수님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 민사소송법 부분들을 담당시킬 보입니다. 자, 차상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날이 무지 덥습니다. 예, 날이 무지 더운데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요. 예. 수험생은 어차피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책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책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 연연하지 마시고 어떻게 쳤는지 간에 이미 주사위에 던져졌기 때문에 발표 날 때까지는 꼭 이제 공부하시는 겁니다. 특히 민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학계기법학원에서 1차는 상법, 2차는 민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차상명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녁에도 강의가 지금 계속 있어가지고, 예, 계속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저기 해설하고 또 준비하고 뭐 한다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민사소송법 해설 보면은 이번에 뭐 저기 문제가, 약간 불이타, 그죠? 우리 수험가에서 쓰는 말이죠. 불이의 타격. 그러니까 평소 익숙지 않은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기대 예명 전후와 관련해가지고, 예, 1심은 판결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갑자기 선입견을 갖고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절대 뭐,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소 같은 거나 이런 거 금방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쓰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절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험생은요, 절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기대 여명이 나오고 살았다, 뭐 돈 받았다, 뭐 나오니까 정기금입니다.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지는 일시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이거는 그냥 원래 문제 충실하기 먼저 판결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기판력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항상 민사소송법에서 우리가 3대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오면은 복책입니다. 중복, 재소금지, 기판력,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본안 판단은 그건 판사님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안 판단회가 심정 형성하는 거는 실무에서 판사님이 하는 거고, 수험생은 답안 작성해서 본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물론 인용이 될 것인가 기각이 될 것인가 문제가 나오겠죠. 그건 명백히 사실관계 주어졌을 때지.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 소송요건 법학입니다. 사실은 소송요건 법학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복이냐, 아니면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 계속 중이다, 그러면 중복. 확정됐다 하면 무조건 뭐다? 기판력. 방금도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지금 기판력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판력 관련 문제다. 그러니까 기판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은 제가 이제 동시할 때도 이제 제가 문제를 내곤 했는데, 서정 관련입니다. 서정. 무지 중요하죠. 증거 파트에서 서정. 가장 유력한 증거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서정입니다. 서정. 이제 서정과 관련해서 이제 나올 게 나오는 거죠. 항상 나오면 이단의 추정이라고 나옵니다. 이단의 추정. 도장이 네 거냐? 그럼 자기 회사로 찍었을 것이고, 자기 회사로 찍었다면 문서 전체의 성립의 진정은 인정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게 만약에 처분문서라면, 뭐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라면 어떻게 된다? 예, 실질적 성립의 진정까지도 뭡니까? 추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관의 자유심정을 제한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본 사안에서는 뭐다? 1대1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공동피고지 않습니까? 예,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65조 전문 관련해가지고 통상공동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급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뭐다? 예, 수정의 원칙을 가야 된다. 66조, 민사소송법 66조 수정. 수정을 할 때 뭘 한다? 증거공통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답안을 작성하실 때 수정은요, 우리 책에는 우리 주장 먼저 하고 증거한다. 근데 실제 안 그렇습니다. 논의는 증거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거공통. 그러면 나아가서 주장공통까지 해볼까? 우리 판례는 부정하죠? 뭐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까지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 첫 번째 이제 서정 관련해서 이제 이단의 추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결국에는 인장도용의 항변을 했죠. 그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시험 문제에서 있잖아요. 도장 그 자체가 제 도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판사님한테 혼납니다. 알겠습니까? 도장 관리 잘못했다 하고, 그럼 네 도장이 아니면 누구 도장이냐고. 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내게 맞는데 내가 안 찍었다, 아니면 도둑 맞아서 딴 놈이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장도용의 항변은 결국 항변이죠. 그리고는 실제 이 구조가 뭐냐면 여러분, 간접반전 같은 구조입니다. 간접반전 같은 구조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도둑 맞아서 찍었다는 도용에 대해서는 법관의 확신을 심어주는 본증이 필요하다 하는 언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관의 확신을 심어주는 본증. 그렇죠. 도둑 맞았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럼 판사님이 도둑 맞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도둑 맞았는지 CCTV라든가 본 증인, 그렇죠. 아니면 수사를 해서라도 그죠? 해가지고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럼 다시 이제 1번 문제 관련해서는 기대 여명해가지고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첫 번째는 이게 그냥 기판력입니다. 기판력. 그리고 지금 판례가 제가 지금 자료가 굉장히 첫 번째 보면은 많이 썼습니다. 그냥 교과서처럼 내용을 많이 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라고. 그죠? 그리고 뒤에는 바로 또 실전 답안을 제가 바로 첨부했습니다. 뒤에 실전 답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전 답안만큼만 써도 사실 실전 답안 저는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 답안을 맞췄고, 앞으로는 좀 앞부분에서 원래는 제가 좀 장황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기판력의 문제라는 거 먼저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실적 범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주관적, 객관적 범위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자, 이제 그 유명한 판례가 밑에 일찍 사망했을 경우에도 뭐다? 예, 그렇죠. 예, 기판력, 판결의 효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기판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뭡니까? 전수확정 판결됐기 때문에 후수에서 모순관계로 돈 내준 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죠? 3년치 예상하고, 기대 여명이라는 게 뭡니까? 자녀 생명 가능심과 미리 돈을 줬단 말이죠. 앞으로 3년 더 산다 해서 1년에 1억에서 3억을 줬는데 이놈이 뭡니까? 예, 그냥 일찍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2년 후에 대해서는 있잖아, 그죠? 보험회사에서 돌려받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확정 판결 났을 경우에 3년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평가됐다. 판단된 겁니다. 판단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판례가 판단했단 말입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뭐다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심 사유가 되면 뒤집을 수 있겠죠. 재심 사유가 되면 뒤집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재심으로 취소를 한다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재심으로 취소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재심 사유 11가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굉장히 힘들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할 때 그 말은 그렇죠. 재심으로 취소돼야만이 부당이득 반환받는다. 왜 그럴까? 부당이득이라는 게 뭐죠? 법률상 원인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판결이 확정돼서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기판례기 처리 같은 건 좀 본질에 따른 법원의 처리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교과서 소설에 보면은 기판례기 본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작용을 하면서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 마지막을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우리 답안 작성할 때는 반대입니다. 네. 우리 저 빨간책 유준쌤은 천재니까 거꾸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 답안 작성 그게 아니죠. 주, 객, 시, 그리고 마지막에 기판례기 본질을 씁니다. 그 기판례기 본질이 다름 아니 뭐죠? 법원의 조치입니다. 기판례기 본질이 바로 뭐 법원의 조치다. 그 다음에 우리 학설에서 이제 반복 금지설, 그 다음 모순 금지인데 우리는 어차피 답안에 판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판례의 모순 금지설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전국 기각입니다. 예, 기판례기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문위 같은 경우 이제 더 살았죠? 기대 예명보다 더 살았죠? 더 살았습니다. 더 살았습니다. 더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된다? 새로 치료비 더 받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소 제기할 당시까지 자기가 들은 치료비도 받아야 되겠고, 현재 이행해서. 그리고 뭡니까? 장래, 그죠?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도 지금 받아야 되겠죠? 장래 이행해서. 그래서 현재행위 소와 장래행위 소의 병합입니다. 물론 이거는 단순 병합입니다. 단순 병합 둘 다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병합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병합 파트는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소 확정 판결이 났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게 과연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보험료 다 지급했다. 보험금이죠. 보험금 다 지급했는데 이제서 또 뭘 달라는 말이냐. 뭐 더 살았으면 됐지. 아니죠, 그죠? 돈 듭니다. 사람은 살면 돈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 생각해본 상식으로 봐. 돈 더 드는 데 대해서 돈을 줘야 된다, 그죠? 새로 보험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 치료비가 나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이견이 없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맞춰가지고, 확정 판결 효력에 맞춰가지고 내가 딱 그 날짜, 기대 유명하면 그 날짜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돈은 준다. 다만,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론 구성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일부 청구를, 먼저 한 거는 전소 확정 판결 때까지는 일부 청구를 했다고 보자,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적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시적 범위를 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개 소송물이다. 이전에 받은 거는 그거고, 지금은 다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예 소송물이 다르다.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런 구성하는데 우리 판례는 밑에 나왔다시피 24페이지. 변론 종결에 새로운 적격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별개 소송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안 준다가 아니야.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는 좀 편합니다. 다만 이제 병합 청구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좀 있는 거죠. 현재 이행해소, 장래행해소. 그리고는 251조 미리 청구할 필요, 미청필 판단한다. 의무자의 태도, 의무의 성질, 뭐 이런 거 간략하게 언급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장래행해소 나오면은 내용은 어려운데 장래행해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용은 어렵습니다. 쉽지는 다른 거다. 그러나 정말 답안서가 나올 때 쓰는 거는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는 게 바로 장래행해소입니다. 이런 게 수험생한테는 더 좋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팔고문이야. 딱 나오면 그냥 다라락 쓰는 겁니다. 그죠? 장래행해소의 의, 그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소액 관련해가 미리 청구할 필요 같은 거, 그 다음 그런 거 쓰고,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려운데 쓰기는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보면은 모의고사 답안 채점하면은 장래행위 문제소를 내면요 전부 답안은 똑같습니다. 전편 1류입니다. 예, 전편 1류고 점수도 똑같습니다. 예, 점수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5번에는 이까지 언급했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법원의 판단 관련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자, 요거. 기대여명에 관한 감정 결과 지금 최대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 사례 문제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제일 뭘 보고 싶냐면 포습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당장 답안에 급급하고 내용 채우기도 힘든데 무슨 포스를 그려야 하느냐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답안에서요. 점수 차이를 확 내는 거는 결국엔요. 그냥 단문처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쭉 씁니다. 근데 어느 분은 나름 문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 인용을 하면서 포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건 굉장히 창의적인 답안이고 굉장히 답안이 돋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볼 때 단문처럼 밋밋한 답안이 있다고. 예, 논점이라 합쳐서 그냥 단문처럼 씁니다. 그냥 쭉쭉쭉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안 해결도 마치 단문같이 씁니다. 예, 그냥 제시문 딱 보고 설문 딱 보고 딱 놓고요. 그냥 혼자 쓴 겁니다. 그냥 쭉 장랭이 쓰고 쭉 병합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별로 감동을 안 줍니다. 정말 밋밋하고 무미건조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답안은. 예. 물론 제가 말하지. 여러분 시험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내용 취역에도 급급한데 무슨 감동이냐 이놈아 이러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조그만 차이가 크다니까요. 뭘로 차이 내겠습니까? 시험 날짜 같죠? 시험 과목 같죠? 시험 장소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차이 내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나이다시파는 이렇게 했죠. 감정인의 감정인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 결과를 냈단 말이죠. 감정 결과를 냈죠. 그러면은 이걸요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없다. 여기까지 사니까 돈 그만큼 받으면 되고 장래 그까지 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요런 거. 법원의 기대 염려에 관한 감정 결과. 자, 법원에 판단할 때 한 줄 언급해주면 좋단 말입니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속은 안 됩니다. 그러나 존중한다.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법학의 세계. 우리 판결문에 참 잘 나오죠. 맞죠? 참 괜찮은 내용이다. 그러나 취할 바이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취할 바이다. 이것도 바로 감정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돼야 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은.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요. 지금 여기서 뭐로 원고가 뭘 청구했습니까? 병합을 하면서. 예, 일시금입니다. 합쳐서 얼마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얼마, 장래 얼마 합쳐가지고 내가 현재 1억, 장래 1억이다 그러면 2억 달러, 3억, 2억 달러 이건데 그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요 판례를 반드시 이런 거 보면 요것도 가점이죠?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예. 일시금 할 때 우리 판례가 어렵지도 않아. 일시금 청구했지만은 판례가 뭐다? 정기금 판결도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정기금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1억 달러 하지만은 뭐다? 판례가 뭘 합니까? 판사님이 딱 봐서 형편에 따라가지고 피고가 그죠? 매달 따박따박, 매달 따박따박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줘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 언급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저는 일시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정기금 판결을 명할 수 있다 하면은 가점입니다. 참 괜찮습니다. 이거 재량이. 자, 그런 내용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잠깐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서점 관련해서 보십시오. 서점 관련해서는 이것도 딱 전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형적입니다. 저 보면은 딱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제 문제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관련해가지고 나왔다. 증명책임 관련했다. 자, 이때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가 되겠습니까? 서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역시 첫 번째 보면 이거 형식적 증거력을 쓰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처음 안 하신 분들, 처음에 아니고 민소부란 다음에 형식적 증거를 왜 논의합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증거 방법에는 형식 증거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식 증거력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정 같은 거 서류는요, 여러분 한 1, 2년 읽었는데 그 나중에 위조더라. 판사도 황당하고 전부 미쳐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위조된 문서를 읽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식적 증거력은 다른 말이 뭐다? 예, 위조 변조 아닌 문서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다. 이 말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제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형식적 증거력의 문제입니다. 이제 표현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사소송에서는 증명력이라죠. 증거력은 증명력.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증거 가치고요. 예.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 성립에도 앞에서 지금 뭐래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도용 항변을 떠듭니다. 그죠? 한 사람은 다툰다 이 말이고 한 사람은 침묵하죠. 침묵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백으로 볼 것인데 과연 문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 항상 써야 될 게 판례 보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죠? 주요 사실에 대한 자백입니다. 주요 사실은 뭡니까? 실체법상 구속요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사실인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문서는 서정 그 자체는 서정은 지금 뭘 증거력을 보는 거죠? 증거력이다. 위조됐냐 안 됐냐 이걸 봅니다. 증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증거 관련된 거는 뭐라고 하냐면 보조 사실입니다. 즉 증거 능력과 증거력에 관련된 사실은 보조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조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 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은 주요 사실처럼 취급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주요 사실을 취급하기 때문에 주요 사실이 자백의 철회나 취소에 준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오동착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오동착경. 근데 본사는 그게 아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쓰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게 잘 나옵니다. 문서 관련해서 항상 보조 사실이라는 걸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냥 안 쓰고요. 평소에 익숙하니까 그냥 뭐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이렇게 막 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시간이 없어 막 쓰는 건 좋지만은요 반드시요 전제로 잡아놓거나 반드시 써야 될 말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놓치면 이상해진다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 나올 때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알면 뭐합니까? 답안도 변론주의입니다. 현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낄 게 있고요. 좀 줄일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답안에 그 자리에 갖다 박아야 될 문구가 있는 겁니다. 예,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움과 관련해가지고 다툰다. 인장동의 항변이다. 네, 요것만 나옵니다. 나오면. 아니면 이제 백지문서에 대한 문제다. 백지문서다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인장동이 나왔다. 이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간접반전같이 작용을 한다 해서 본정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도둑 맞았다. 도둑 맞아서 찍었다. 뭐 도둑 맞았다. 판사님이 맞죠, 그죠?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럼 판사님이 확신이 없죠? 그렇다면 뭐 뭡니까? 인장도형의 항변은 배척되고, 그죠? 배척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대로 가기 때문에, 예, 이단의 추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단의 추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공동소송, 그러니까 잠깐 말했지만은, 예, 수정 논의 관련해서 판례는 부정적이다. 우리 판례는 증거 공통 관련해서 판례는 여러분, 다음에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은, 판례가 뭐, 부정한다, 긍정한다인데 그건 사실 아니고, 판례는 증거 공통 관련해서도 판례는요, 정확하게 그 옛날 판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주장 공통 관련해서만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주장 공통은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죠? 예, 변론주의와 하나. 그죠? 예, 독립의 원칙 때문에 66조와 변론주의 때문에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인정 못한다. 그런 걸 이제 여기 생각나실 만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송할 때 여러 명이 나왔는데 공동소송을 밝혀주고 특별한 거 없으면 다 통상 공동소송이다. 예, 그렇게 해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해설은 이 정도로 제가 했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뒤에 예시 답안을 보면은 뭐 충분히 예시 답안도 만만치 않, 양은 또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총평에도 제가 이제 예, 대강 뭐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적었고 결국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가 제일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서 뭐 민소를 더하니 그다음 뭐 더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제가 볼 때 여러 장은 썼지만은 21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죠? 합격하려면 여러분 합격하기죠. 목표가 합격을 막 교양으로 내가 민소를 하겠다. 내가 교양으로 민법을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 예? 교양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민법 법 많이 알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사람이 똑똑해지고 멋있어. 예, 멋집니다. 그리고 사기도 잘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먹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요. 합격을 하겠다면 요거 딱 마지막입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쓰고 또 써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단의 추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쓰고 또 써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면요. 2차 할 때 답안지를 안 쓰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 의미 없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반드시 불합격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학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마치 왕조시대, 그죠? 그거 아닙니까? 영모 아닙니까? 시험 수험생한테 뭐 불합격 이야기, 뭐 떨어진다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죠? 제가 항상 말합니다. 답안을 안 쓰고, 알기만 하고요. 막 진짜 치열하게 안 쓰죠. 안 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매일 술 마시는 거랑 똑같다고. 어차피 시험 안 돼. 어차피 안 되잖아, 그지? 그래도 술이나 먹고 안 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시험은 결과입니다. 시험은 철저히 결과입니다. 과정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걸 나중에 있잖아요. 뭐 그런 줄 몰랐네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거나 알 수 있었잖아. 그 시험, 여러분이 그걸 알고 들어온 분 아닙니까? 분명히 1년 뒤에 시험 치러 가야 되고요. 당일날은 백지가 나오고 거기다가 시간 내로 쓴다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내가 안 쓰죠? 절대 안 돼. 그럼 내가 안다. 알면 쓰겠지. 절대 못 쓴다니까. 절대 못 씁니다. 해보십시오. 절대 못 씁니다. 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쓰고 또 써야 할 것이다. 예? 반드시 그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의미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용을 더 안다. 알면 쓰겠지. 아닙니다. 써야 합니다. 알면 쓰겠지가 아니야. 써야 알고 그 다음에 다 내가 알면은 쓴다. 나중에 쓴다. 이순한테 쓴다. 삼순한테 쓰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손한테 쓰면, 삼손한테 안다, 사손한테 안다. 그러면 결국 시험장 갔다 와서 이제부터 써봐야지 이랍니다. 안 돼. 반드시 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말겠는데, 항상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 왜 영어를 못합니까? 한국말 하니까 그래. 영어 시간만 영어 하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거지도 영어를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그냥 영어를 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에? 굶어 죽는다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럼 수험생은 어떻게 합격합니까? 써야 된다니까. 2차의 본질을 쓰는 거 아닙니까? 1차는 찍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제가 말합니다. 감히 내가 나름대로 몇 년을 공부했는데 잘 안 됐다. 근데 그분 자기 가슴에 딱 해라. 내가 과연 답안지 몇 장 냈는가? 한번 생각해봐. 답안지를 몇 장 냈는가? 몇 년 몇 번 썼는가? 답이 나옵니다. 정직합니다. 시험이요. 나름대로 정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럽니다. 뭐 물론데 어떻게 쓰냐? 아니야. 알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쓸면은 자꾸 알아집니다.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픈북. 괜찮아. 괜찮다니까. 시험장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면서 자꾸 써봐라고. 단 시간 제한 시간 내.
아시겠죠? 제한 시간에 한번 써보셔야 돼. 안 그러면요, 절대 못 씁니다. 꼭 쓰십시오. 자, 이상으로 제가 얘기할 거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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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짜 모르겠네. 그죠? 왜냐하면 답안에, 그죠? 만약에 전 수험생, 수험생분들이 전반적으로만 이렇다면 아마 채점하신 분들도 뭐 조정이 되겠죠? 근데 본인 혼자가 만약에 쳐졌다 그러면 그냥 본인만 쳐지는 거고, 또 다른 분이 더 아니다 그러면 본인은 올라가겠죠? 뭐 상대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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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목은 일부러 점수를 작게 줘서 타락자를 탈락시킨 다음에 채점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말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원장님 이해가 갑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이따 우리 원장님이 그런 거 더 잘합니다. 예, 거의 뭐 법원 관계자시니까. 예. 뭐 다른 혹시 또 괜찮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이것으로 그러면 이제 제 시간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네. 우리 형법 담당하시는 이재용 법무사님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용 법무사입니다. 자, 원래 형법 시험은, 자, 일단 1문에서, 최신 그 전원합의체 판결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사실 형법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3문제만 뽑아라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문제를 보고 좀 안도의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30점짜리 문제거든요. 3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원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할 때는 한 15점 정도로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30점짜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이제 그 단순히 이제 판례만 쓸 게 아니라 횡령죄 주체라든지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1문에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문도 거의 뭐 논술형에 가까운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문 같은 경우는 아마 판례를 모르고 시험장에 가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평소에 이게 이제 횡령죄 주체에 대해서 많이 써보시는 연습을 하셨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변별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법은 이 과목 특성상 자기 실력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는 문제가 나왔다 해가지고 고득점이 나오고 모르는 문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예상 문제로 찍었던 게 나와가지고 고득점을 하고 예상 문제 아닌 게 나와서 점수가 막 이렇게 박하게 나오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형법은. 그래서 분명히 이 다들 예상하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답안을 읽어보면 그 실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형법을 준비할 때는 좀 이렇게 정말 겸허하게 좀 이제 기본에 좀 이렇게 충실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횡령죄 주체 부분에서요. 횡령죄 주체 부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 다음에 뭐 타인의 재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뭐 케이스를 푸시면서 횡령죄 주체에 대해서 많이 써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 최대한 좀 이렇게 현출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판례 내용은 뭐 워낙 유명한 것이어서 아마 다들 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판례에 의하면은 실제로 명의신탁자 있죠. 명의신탁자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봐가지고 명의신탁자에 대한 어떤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경된 판례는 자 민법의 어떤 기본 이론에 따를 때 이 실질적인 소유자 이런 걸 인정해가지고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넘겨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명의신탁의 약정은
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판례의 주된 논점입니다. 그거 현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역시 논술형 문제,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푸시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맨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이걸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명의신탁 케이스는 사기죄도 논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배임죄도 논해볼 수 있지만 배임죄하고 사기죄는 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공부해 놓은 걸 좀 이렇게 현출하고 싶을 때는요, 정말 간략하게 쓰셔야 돼요. 괜히 이거 쓰셨다가 시간 낭비하는 분이 가끔 해마다 뭐 한두 번씩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끝에 맨 마지막 질문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범죄를 막 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좀 1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2문은 이제 이게 뭐 이례적으로 논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술형 문제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제1회, 2회 때 한번 나왔어요. 제1회 때, 2회 때 그 실행의 착수를 논하라는 문제 하나 나왔었고, 위정죄와 무고죄에서 어떤 허위의 개념을 논술하라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논술형은 뭐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사실 이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한 살인죄를 논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사실은 뭐 100점으로 써라 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20점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썼다가는 이건 시간 부족이 되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구성요건, 그 바로 보증인 지위이거든요. 보증인 지위. 이 보증인 지위도요, 이거 이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형식서, 실질서를 해가지고 실질서의 내용, 뭐 보호 의무, 안전 의무 이런 학설 내용 잔뜩 쓰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보증인 지위를 갖다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적어준 다음에 판례사안 있지 않습니까? 판례사안. 우리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는 판례를 얼마만큼 잘 숙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 총론에 나오는 판례라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이제 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 답안에 그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한 살인죄가 문제되는 판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중에 이걸 아마 완벽하게 다 수술하신 부분이라 그러면 아마 고득점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총론 부분을 대부분 좀 이렇게 뭐 예상을 못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났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뭐 몇 개의 판례라도 언급해가면서 보증인 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 혹은 이런 부분에서 뭐 부작위범을 부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걸 보여주시면은요, 뭐 충분히 점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20점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뭐 합격 점수로 따지면 12점 정도 나오면 합격 점수가 되잖아요. 근데 제 요 예시 답안에서 보증인 지위의 어떤 개념, 근거, 그리고 판례 태도, 요것만 잘 적어주면 한 12점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약간 불이타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뭐 비슷비슷하게 뭐 그 정도는 뭐 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다 같은 조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형법은 원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강도가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또 나와가지고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명신딱이 출제되면은 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딱 그대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채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출제위원이 이제 채점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낮게 잡는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조금 높게 잡는다 그러면은 뭐 다들 뭐 무난하게 점수가 좀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질문하십시오. 예, 그럼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예,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법을 담당하시는 이광석 법무사님하고 그 형소법하고 부등법을 담당하신 그 최철원 법무사님은 현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그 등기 업무로 바쁘셔서 못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로 그 총평하고 예시 답안을 대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등기법 자료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여기 있으니까 지금 2차 시험 보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다 놓을 테니까요. 나가시면서 챙겨가시고 못 받으신 분은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아까 몇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 사실 무구는 아닐 겁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채점을 할 때도 보면 이제 먼저 1차를 말씀드리면 객관식 문제는 명확하게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가답안이 나오면 채점을 해보고 그다음에 점수가 이제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문제는 그런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학원에서는 많은 모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1차를 준비하신 분, 또 1년 준비하신 분, 2년 준비하신 분, 또 1차를 2차까지 갔다 온 경험이 한 번 있으신 분, 뭐 3번 있으신 분,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모집단을 가지고 저희가 표본을 잡아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룹별로 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점 하면 거의 모든 학원가에서 비슷하게 그 점수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는 사실 힘듭니다. 각각의 답안지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들도 이게 답이 뭐 배점이 어떻게 되고 내가 몇 점이 맞았는지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점수가 천차만별이고 모의고사 그 점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 사람이랑 나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냐? 채점자가 뭐 쟤랑 친해서 그러냐?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만이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기 점수가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스터디 매니저와 채점자 그다음에 강사진을 통해서 자기의 그 단점을 보완하고 점수를 높이신 분들은 합격이 되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 불만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또 1차는 또 되시죠. 그죠? 근데 2차 객관식하고 2차 주관식하고 분명히 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르시고 자기 어떤 아집만 가지고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말씀을 나눠보면은 많이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그 답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리뭉실하게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저인방식으로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갖다 붙인다든가. 그래서 다 갖다 붙이다 보면 맞는 것도 있는데 또 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채점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뭐 양은 많이 치웠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중원본하고 계속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뭐 이런 식인 것도 있고요. 근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 글씨도 잘 썼고 양도 많이 치웠는데 왜 점수가 50점 만점에 10점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본질적인 정답과 좀 먼 거를 가고 있다든가 방향이 틀렸다든가 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것이죠. 그리고 이제 채점자들 그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1차에 3배수를 뽑아서 이렇게 2차 채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에 시험을 봐서 기득권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 3배수 중에서 한 2.6배수 정도가 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1차 붙으신 분들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한 5.8배수 정도.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2차 시험을 봐서 이제 채점을 할 텐데, 거기 이제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수원에 이제 그 출제위원들 분들하고 이제 부장판사급들 그분들이 채점을 하시는데, 그 허투루 채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악필이신 분이 있거든요. 진짜 웬만한 사람 글씨를 못 읽는데도 다 읽고 채점해 주십니다. 채점해 주시는데, 뭐, 우리가 주관식 채점은 아시겠지만 그 위에 자기 번호랑 이름 써있으면 그거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복사하고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채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복 채점을 해서 어느 한쪽에서 너무 점수가 낮거나 너무 높으면 다시 재채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고 득점자하고 최저 득점자 나오면 그건 다시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블라인드 채점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저희도 명확하게는 채점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채점자를 줄이다 보니까 매년 작년에는 민법이 어려서 가락이 좀 많이 났죠. 그다음에 저희가 형사법은 사실 이제 사법 시험을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 법학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법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가락자가 좀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이제 민법, 어느 해는 부등법, 어느 해는 또 3과목,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서류 이렇게 이제 대단히 가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첫날 민법이 다 모든 사람들 표정을 보고 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났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바로 질문이나 느낌이 뭡니까? 그럼 민사소송법에서 대단히 가락 나오겠다. 이런 느낌들 벌써 다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나 2일차 오전에 딱 들어가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용해요. 그리고 다 시험장 안에서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1일차가 무난했기 때문에 2일차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부등법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러니까 자기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민소법하고 민사사건 서류에서 그렇게 되는데요. 뭐 선생님들도 이제 뭐 불이타성이 좀 있다 없다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이타는 없습니다. 불이타는 없는데 단지 그 많은 범위 중에서 우리가
그 중요도가 있고 이제 논점이 더 많은 문제들도 있는데 왜 굳이 그걸 안 내고 이렇게 구석진 걸 내느냐? 출제자는 그런 걸 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는 것 내면 채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까다로운 문제, 최신 어떤 뭐 이슈가 있는 문제 이런 거 내고 어떤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수험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면 채점하기 더 좋잖아요. 우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채점자의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어떤 본질적인 것 외적으로 어떤 뭐 채점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십거리로 떠돌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말들이 완전히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관식하고 객관식은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관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시답안을 이렇게 썼으면 선생님들도 거의 고득점을 하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무난할 겁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 선에서만 어떻게 논의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수험생들도 첫날 시험을 못 봐서 막 포기하고 싶어서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도 독려를 해서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 1차까지는 분명히 봐라. 해고 나니까 결과에서 고득점으로 통과하시는 분들이 매년 몇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준비한 거에서 못 썼거든요. 내가 준비 못했고 내가 못 썼으면 남들도 똑같아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예시답안이라든가 아니면 총평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뭐 이러이러한데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정도 썼을 겁니다. 또 이거 정도 더 썼다라고 하면 상위권일 겁니다. 뭐 무난할 겁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발표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을 드리는 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채점자가 아니고 그걸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득권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궁금했던 것들은 다 해소가 되셨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기득권 분들은 퇴실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제가 요 자료 뒤에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 챙겨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나가시면 장 실장님 계실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한 5분 뒤에는 이제 1차하고 동차 시간표에 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